정말 이번 폭락의 트리거는 저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었다고 보기는 해요. 미국의 소비 경기는 침체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럼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요? 한국이랑 미국. 저는 대표님, 월요일, 어제, 오늘 네. 정신이 없습니다. 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어저께는 한국 주식이 코스피가 8.77%, 코스닥이 마이너스 11%가 폭락했다는 뜻은 네. 개별 종목은 뭐 10% 이상씩 폭락하는 거 수두룩했다는 거고, 네, 그렇죠. 삼성전자도 뭐 10% 정도 폭락하는, 거의 이런 일이 거의 없지 않았나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상당히 좀 드문 일이기는 하고요. 네.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한 번 정도씩 발생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두 시장 거래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2020년 3월 19일 이후에는 4년 5개월 만에 발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영상들 보면 이제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랑 그다음에 중시가 폭락한 이유에 대한 영상들이 다 조회수가 많아진 게 네.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예, 그렇죠. 왜 이렇게 떨어진 거지? 네. 그리고 내일은? 네. 했는데 이제 뭐 두 가지가 나뉘겠죠. 하나는 내일은 반등하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추락하거나 네. 그리고 아니면 내일 또 추락하는 건 오늘은 또 크게 반등을 했단 말이죠. 이러면서 어떻게 벌어진 건가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학습이 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경험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시장에 반영하는 시간이 되게 짧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이 이제 소비 침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2달, 3달에 걸쳐서 떨어질 거를 2, 3일에 반영시켜 버렸던 그런 특성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봤을 때는 완전히 긍정적으로 보기도 좀 어렵고 완전히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경제 성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소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지출이 있고 투자 부분이 있다고 보면은 지금 세 가지 큰 틀 중에 하나 이제 소비라는 부분이 좀 흔들리기 시작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미국 가계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예금 자산을 잘 쌓아놓지 않는데 코로나 시기 이후에 좀 독특하게도 이제 보조금이 좀 많이 나오면서 가계들이 예금 자산을 되게 많이 쌓게 됐고요. 그게 한 2년, 3년 지난 시점이 현재가 됐을 때 그게 다 이제 소진이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2년, 3년 내에 소비가 미국 소비가 굉장히 좀 좋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 효과 내지는 일반적인 소비가 아니라 좀 과잉 소비가 일어났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뭐 연체율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주요 데이터들이 다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 경기는 침체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이고요. 다만 이제 소비 침체가 결국에는 전체 경제의 침체까지 이끌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투자라든지 정부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버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전이가 된다? 혹은 확대 해석하기에는 조금 약간 한계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경기 침체 내지는 소비 침체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주가가 보통 한 20%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됐을 때는 한 30% 정도 고점 대비했을 때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소비가 침체됐다 이런 경우에는 한 20% 정도면은 이제 일단락되고 반등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또 과거에는 뭐 6개월, 1년 동안 떨어졌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2, 3일 동안 떨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런 불확실성 내지는 부정적인 부분이 시장에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데이터보다 사람들이 공포감이 좀 더 컸다라는 건가요? 반영되는 속도도 빨랐고. 공포감도 컸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야 라고 생각이 되면은 과거에는 좀 망설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즉각 실행에 나서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 발표된 뭐 고용지표가 쇼크를 촉발했다든가 아니면 소비 침체, 경기 침체 우려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경기 침체 우려 뉴스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뭐 이번에 또 나온다 해서 지난달에랑 지금이랑 뭐 엄청 뭐 많이 달라지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만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천천히 반영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찝찝했던 것들이 좀 현실화됐다? 라고 보이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표가 조금 과격하게 좀 안 좋아 보이게 나왔다는 측면이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AI 거품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 이제 일본의 증시가 좀 높은 수준이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본이 이제 금리를 상승시키면서 NK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한 3가지, 4가지가 다 겹쳐서 나오다 보니까 좀 더 급격하게 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외형에 불과하고 어떤 분들 엔비디아를 비롯해 AI 관련주 거품론이 이번 폭락 자세의 본질이라 얘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축이 좀 다른 거죠. 한쪽은 소비 침체, 경기 침체, AI. 어느 쪽이 좀 더 무게가 아니면 그냥 근데 같이? 정말 이번 폭락의 트리거는 저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었다고 보기는 해요. 왜냐면은 미국 주식이 약간은 예를 들어서 좀 팔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지표도 마침 나쁘게 나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서 더 이상 엔화 매도 그리고 뭐 미국 주식 매수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조가 깨지면서 그걸 급격하게 이제 청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발생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제 과매도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AI 거품론은 저는 이거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가 지금 뭐 6만 개 투자되어 있는데 그걸 뭐 16만 개까지 투자한다라든지, 그러니까 투자 계획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서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AI가 지금은 기업들한테 큰 이익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AI는 멈출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투자를 하게 돼서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은 세컨 플레이어나 서드 플레이어는 사실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빅테크 CEO주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투자 안 할 수 없다 지금은. 그렇죠? 나중에 네. 다 이룰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거품이 아니라 살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주요 이제 기업들의 투자 계획, 인텔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투자 계획을 보면은 오히려 이번에 더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살기 위한 방편이고, 그리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투자일 뿐이지, 뭐 이거에 대한 뭐 과도한 기대가 있거나 근거 없는 기대감으로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품론이라고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섭부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도쿄 주식시장에서 니케이 지수가 전거래 대비 12.4% 하락했는데 이게 3,836%포인트 밀렸던 1987년 10월 20일 블랙맨데이를 뛰어넘었다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금리 인상과 그리고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던 것들이 두 가지 한 번에 반영된 건가요? 저는 가장 큰 거는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많이 오른 주식들일수록 더 많은 낙폭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반등할 때는 더 빨리 반등하는 부분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주식시장이 10%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아, 오늘 10%. 네. 어제 12% 떨어졌네. 네.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과격하게 떨어질수록 이제 반등도 좀 빠르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이제 소비 침체를 이야기 드렸는데, 오히려 일본은 소비가 개선될 만한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엔화 약세가 조금 둔화가 되면은 소비자력이 좀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에서 3년 정도 만에 처음으로 실질 임금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 주식 시장이 좀 급격하게, 그러니까 과도하거나 조금 급격한 반응을 보인 부분은 있지만, 좀 침착하게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일본 경제는 오히려 탄탄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저께 이제 그렇게 떨어졌을 때 공포감에 파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한국인 개인분들은 굉장히 많이 샀던 걸로 아는데, 지금 상황에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저가에서 하려고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관망하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어떻게 좀 이 현상 대응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과거에도 이제 그런 폭락 시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사이드카까지 발동되고 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뭐 이런 시기에는 파는 건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는 이제 매수로 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하고요.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단기간에 낙폭이 큰 거는 좀 과매도에 좀 가까울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주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떨어질 때는 내가 이제 좀 비싸다 혹은 좀 못 샀는데 아쉽다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20-30% 떨어진다. 뭐 시장이 10% 떨어졌다는 얘기는 개별 주식은 20에서 30% 떨어졌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성장성은 있고 좋은데 좀 비싸다 혹은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뭐 이런 주식들이 조정받을 때는 사는 게 맞다, 매수를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르네상스 자산운용에서도 어제 같은 날은 어떻게 대응을? 어제는 사실은 조금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은 시장이 이 정도 빠지게 되면은
이제 그 로스컷이 좀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 2, 3일간 추가적인 약세를 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추가적인 액션을 많이 하지는 않았었고요. 뭐 지금 현재 주식 편입 비중이 한 90% 정도 되는데 지금 정도가 조금 하향 가능성이나 상향 가능성 두 가지 모두 다 사실 만족시키는 조금 적절한 수준의 현금 비중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현재는 주식 편입 비중 90%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좀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요? 한국이랑 미국 전망을 해주신다면. 저는 위로든 아래로든 다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시장을 보기보다는 항상 강조하는 거는 이제 업종하고 주식을 봐라라는 그렇죠. 거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괜찮은 업종이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업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수주잔고만 하더라도 3년치의 수주잔고, 그러니까 3년치 매출액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랑 이제 철강, 이제 원자재비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제 조금 인건비가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인건비를 올려준 부분이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추가적인 원가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와 반면에 이제 철강제 비중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가는 오히려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기수해 놓은 수주 잔고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성과에 받은 수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뭐 20% 정도만 이제 고가 수준을 반영이 되고, 뭐 내년에 40%, 그리고 내후년에 60% 만약에 이렇게 반영된다고 봤을 때는 글로벌 경제에 무관하게, 그러니까 뭐 금리가 어떻게 됐든 환율이 어떻게 됐든 이걸 떠나서, 물론 이제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감안하더라도 실적 개선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하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확실하거나 좀 안전해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데에 주목을 해서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보다 업종 주식 말씀해 주셔서 조선조업 예시로 들어주시긴 하셨는데, 그럼 그 밖에도 8월에서 12월 유망 섹터랑 어떤 주식 사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업종은 여전히 IT에 좀 집중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IT가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진 주식일수록 이제 상승, 그러니까 반등폭도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HBM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계속 좋은 상태예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변화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HBM의 수요로 인해서 레거시 디램하고 낸드도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좋아진 것도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중국 경기에 회복이 있어야지만이 본격적인 수요 회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약간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IT나 반도체에 있어서는 HBM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IT 그 중에서도 HBM을 여전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 왜냐면은 뭐 경기가 향후에 이제 미국 경기가 둔화가 돼서 빅테크 업체들이 캐펙스를 줄이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분기별로 봤을 때 뭐 지난 뭐 불과 뭐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빅테크 업체들이 캐펙스 투자 발표를 보면은 여전히 상향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뭐 주가만 이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IT나 HBM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주력으로 가져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부분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 ODM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더 추가한다고 하면은 뭐 바이오 제약 뭐 이런 쪽 같은 경우 여전히 우상향 트렌드, 그러니까 실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면은 시장의 변화에 너무 크게 휘둘리거나 조금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은 혹시 왜 투자를 하고 계신 건가요?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의 트렌드가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 이제 미국이 이제 생물보안법이 올해 이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중국에서 바이오 의약품을 수입하기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약가 인하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가 인하 정책을 폈을 때 국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한테 이제 수혜가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부분은 국내 기업들의 R&D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좀 안정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 없이 이제 R&D 비용을 주로 이제 외부에서 자금을 소싱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갔을 때 이제 회사가
이제 망해버리는 그런 구조로 갔다고 하면은 지금 R&D 파이프라인은 이제 과거에 이제 항암제 위주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이제 DDS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게 다변화되어서 이제 성공 확률도 높아졌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익 구조가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수익 구조가 있는 가운데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망할 만한 기업들은 다 망하거나 이제 실패할 만한 기업들은 다 실패를 한 상황이고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그런 투자 가능성이 성공 가능성이 꽤 높은 회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배력은 높아졌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은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작년부터 굉장히 좀 많이 이제 강조했던 업종.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지난번이 작년 말이었나요? 작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계속 좋아했던 업종인데 바뀐 게 있다고 하면 주가만 좀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 배력이 다시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게 언제 피크아웃하냐라는 계속 우려감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우려감을 뛰어넘는 건 결국에는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그런 우려감들을 해소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우려감 충분히 해소시켜 나갈 수 있다. 왜냐면은 저가 화장품이나 이제 화장품 ODM 회사들이 좋은 부분들이 시장에 짧게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소비 트렌드가 그렇게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저가 화장품이나 인디 브랜드 그리고 이제 온라인 브랜드 확산 그리고 이제 멀티샵의 확산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뭐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올리브영 이 지금 장사가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해외 이제 어떤 관광객들이 다 올리브영 가서 이제 저가 화장품을 사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미국, 유럽, 동남아 다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는 짧게 끝나진 않는다. 이미 트렌드를 탔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수입액 중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초반 정도가 돼요. 근데 그게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수입 비중이 20에서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두세 배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밝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오셔서 자동차 업종 실적 좋은 걸로 코멘트 해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사이에는 이제 많이 좀 올랐잖아요. 네. 지금 오늘 언급 안 하시는 그 사이에 좀 비중이 많이 줄어드신 건가요? 네, 자동차는 좀 고민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이익이 잘 나오는 건 사실이긴 한데 결국에는 미국의 이제 소비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드렸듯이 결국에는 고가 소비재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부정적인 시장 환경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고가 소비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소비는 앞으로 좀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마진의 좀 훼손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은 싸게 보이지만 향후 좀 1년, 2년, 3년을 봤을 때는 조금 실적 가시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